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공부를 했었고, 그 생물 다양성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알았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자, 우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생물 다양성인 거고요. 그 다음 이 생물 다양성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생물 종이 많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72페이지 큰 2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할 거예요. 갑자기 이 생태계 평형은 왜 나타나는 것이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공부하면은 생물 다양성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그 다음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오케이? 살아가는데 어느 한 개체가 너무 많거나 혹은 어느 한 개체가 너무 적거나 그런 거 그렇게 형성되지 않고 일정한 수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생태계 평형은 생물 각 개체들이 일정 수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우린 생태계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생태계 평형을 그래서 조금 더 멋있는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먹이사슬, 먹이그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먹이그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자면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자면요. 일반적으로 식물의 개체수가 가장 많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식물의 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식물을 잡아먹는 동물들을 뭐라고 부르죠? 식물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생물들, 초식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했어. 초식동물이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동물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육식동물이라고 부르죠. 대체적으로, 즉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체수를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식물은 본인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은 우리가 생산자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본인이 생산한 영양소나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생물들이라고 해서 1차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초식동물을. 그 다음 식물을 잡아먹으면서 에너지를 생성한 저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우리가 2차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까지만 하세요. 됐지? 자, 그 다음은 이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잘 되는 조건이 존재해요. 오케이? 자, 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자, 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조건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쌀밖에 먹지 못하는 생물이야. 근데 올해 너무 가뭄이 지거나 태풍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쌀이 안 나왔어, 올해는.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다 굶어 죽겠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쌀만 먹어요? 아니죠. 빵도 먹기도 하고 고기도 먹기도 하고 혹은 뭐 과자로 때울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먹이 사슬이 혹은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먹이 사슬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생물이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먹고 저 정도 잡아먹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고기도 쌀도 밀가루도 먹는 것처럼 고기 중에서도 닭, 소, 돼지 이렇게 여러 생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 지금 제가 입 밖으로 나온 생물의 종만 해도 굉장히 많죠? 쌀, 밀, 돼지, 닭, 소 5종류의 굉장히 생물의 종이 많이 등장했죠. 그쵸? 즉 먹이 사슬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종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생물의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좋은 거야? 생물 다양성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는 조건에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생물 다양성이 낮은 것과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이 낮다. 자, 여러분, 생물 다양성이 낮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메뚜기가 멸종되었어. 메뚜기가 멸종되었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메뚜기를 잡아먹는 뒤쥐의 개체 수가 감소하겠죠. 뒤쥐죠? 쏘리. 수가 감소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 뒤쥐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수리부엉이도 감소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쥐도 결국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멸종이 이르러질 것이고요. 이 뒤쥐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수리부엉이도 결국엔 멸종하겠죠. 그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낮은 곳에서는요, 생물의 멸종이 쉽게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말이 되죠? 이런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생물 다양성이 높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뚜기가 멸종되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메뚜기가 멸종될 겁니다. 똑같이 메뚜기가 멸종되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메뚜기가 멸종되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뒤쥐나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생쥐도 있고 오리도 있네요. 그쵸? 뒤쥐, 생쥐 그리고 오리의 개체수가 감소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리부엉이는 생쥐나 아니네 오리는 또 심지어 새우류나 작은 물고기도 있으니까 오리가 감소하진 않겠다. 그치? 뒤쥐나 생쥐만 감소하겠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뒤쥐나 생쥐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수리부엉이는요. 그 둘이 없다 하더라도 오리도 있고요. 참새도 있고요. 도요새도 아직 남아있죠. 그러므로 수리부엉이가 감소할까 안 할까? 딱히 안 할 거야. 그쵸? 그러므로 수리부엉이는 멸종하게 생존할 것입니다.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므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멸종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멸종 위기종, 그 멸종 위기 단계에 있다. 뭐 그래가지고 막 그러한 생물들 우리가 막 보호하죠. 함부로 막 잡아먹어도 안 되고 사냥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핵심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핵심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종. 자, 저는 이 핵심종에 대해서는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너무 많은 개체가 있어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적은 개체가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그쵸? 멸종 위기에 처하니까. 너무 많으면 뭐가 안 좋으냐? 너무 많은 종이 잡아먹는 그 개체들이 사라져. 그럼 결국 이 생태계 평형이 먹이 사슬이 깨지게 되는 원인이 되겠지. 그래서 이 핵심종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생물종을 우리는 핵심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저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 꼭 밑줄 쳐주시고 누가 있는지도 조금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은 핵심종 말고 우리가 결국에 이 단원을 공부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결국에는 우리 인류는 자연을 아끼자. 이게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야. 왜 아껴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살아있는 생물들을 바탕으로 자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원으로 활용을 해요. 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의식주로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의식주. 뭐 얘기할 필요가 있니?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고요. 옷. 우리 면이나 솜이나 다 식물에서 따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물 지을 때 나무 쓰잖아요. 이거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너무 뻔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해. 의약품. 자, 지금 살짝이라도 기억을 해두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편할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아스피린. 혈액순환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친구는 버드나무에서 채취를 하고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아마 노벨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1차인가 2차 세계대전에서. 페니실린. 여러분, 이게 항생제예요. 항생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안 가지 좀 됐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으면 아픈 주사 있죠. 엉덩이 아픈 주사. 그게 우리가 보통 항생제 주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사. 이게 바로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합니다. 항생제고요. 자, 그 다음은 항암제. 요즘 워낙 심각하죠, 항암제. 항암제. 얘는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우리가 추출을 합니다. 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약품들도 생물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사실 산이나 바다를 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안정, 신선한 공기, 그쵸?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휴식 공간,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도 돈을 벌죠. 그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 인류는 생물들의 유전자적인 것들. 쌤, 유전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코로나 백신 같은 것도 동물 실험이라든지 화장품도 하고요, 의약품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다 동물들의 실험을 통하여 우리 인류가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죠. 그런 것처럼 유전 자원도 제공을 합니다. 인공 장기 같은 것들도 동물에서 배양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산업용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흔히 어렸을 때 신는 신발들 중에 찍찍이 신발이 있죠. 찍찍이. 이거 찍찍이. 이걸 우리가 벨크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어적 표현으로는. 이 벨크로가 사실은 독고마리라고 하는 그 꽃 식물의 씨앗이 갈고리가 있어서 옷이나 그런 데 걸려서 안 떨어졌었어. 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벨크로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방수 되는 거 있죠. 그거는 연꽃잎. 연꽃잎에 물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물방울이 토로로로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산업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5가지는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결국에 생태계, 이 생물들 막 무분별로 잡아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존하자, 아끼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아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파괴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됐죠?
자, 간단해요. 몇 가지 없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친구는요,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예요. 서식지 파괴. 이건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무분별한 개발. 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는다든지, 들판 밀어내고 갑자기 막 공장 짓는다든지, 간척 사업처럼 갯벌 메꿔가지고 그 위에 뭐 짓는다든지 하는 것들. 그렇죠? 즉 살아있는 서식지, 즉 살아있는 집을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들의 집이 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겠죠. 자, 두 번째, 이거는 조금 별표. 서식지 단편화. 자,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산이랑 바다랑 이걸 다 갈아엎어? 그건 좀 아깝다. 너무 좀 윤리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야, 우리가 가운데만 쓸게. 응? 가운데 도로 하나만 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위쪽도 남아있고 아래쪽도 남아있으면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생물들은 가운데에도 살고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도로가 생겼어. 그러면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 일도 생기고 로드킬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일도 생기는 거예요. 즉 서식지 단편화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즉 지금 이 강의실이 가운데가 뚝 잘리는 거야. 이 가운데에 복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갑자기 복도가 생기는 거야. 그럼 내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갑자기 여기도 있고 여기 남아있지만 가운데가 텅 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집이 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살아가는 서식지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은 사람이 직접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법 포획. 불법 포획. 막 잡는 거야. 그리고 남획. 똑같은 말이겠죠? 너무 막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래종이 도입이 돼요. 우리나라에 토종으로 살고 있었던 생물이 아니고 해외에 살고 있던 또 다른 생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얘네들은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없어요. 즉 개체수가 계속 증가만 합니다. 개체수가 증가만 해요. 얘네들 잡아먹지 않아요, 외래종을.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오염. 얼마 전에 집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려고 TV를 딱 켰는데 그린피스였나? 무슨 그런 나라 이제 공공사업을 하는 곳에서 이제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봉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돌고래나 거북이가 목 졸려서 죽어가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 것처럼 생태계가 점점점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게 됨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 저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대책입니다. 자, 대책은 간단해요. 그냥 이러한 것들을 좀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므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은요. 감소 원인을 해소하자. 혹은 타협하자.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혹은 7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네,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자, 뭐 서식지 파괴에 대한 내용은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지 말자.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국립공원을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요,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보존해야만 해. 취식도 안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좀 아끼는 거고요. 자, 서식지 단편화 문제는 이렇게 해소를 했어요. 위에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 통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태 통로.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불법 포획과 남획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으로 지정하는 거죠. 법 지정. 그 외래종과 천적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얘도 법으로 지정해 버리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감시를 좀 한다라는 거. 감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여기서 거북이 키워본 사람 있나요? 거북이? 있었어. 그 붉은 귀 거북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꽤 이뻐. 그러니까 무늬도 이쁘고 생각보다 되게 온순하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귀엽거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집에서 혼자 키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걔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강이나 하천에 이렇게 풀어주잖아? 그러면 걔는 천적이 없어. 걔를 잡아먹거나, 오케이? 걔가 좀 살기 힘든 환경이 되면 언젠가 죽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너무 잘 살아. 너무 커지고 걔가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갖다 버리지 못하게 꾸준한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꽤 중요하게 나옵니다. 사회적 약속. 제일 먼저 개인적 약속을 합니다. 뭘까요? 분리수거하자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한 도시에서만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마포구 살거든요. 이런 마포구에는 그런 게 있어. 그 음식물 쓰레기통 커다란 거에 하지 않고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집 통이 따로 있어. 그 요만한 박스가 하나가 있어. 거기다 넣어서 버리게 하거든. 그런 것처럼 한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가적. 전국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왜 공공기관 건물에 보면요. 오늘은 몇 번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은 번호판에 뭐 0번이랑 몇 번이 들어가 있는 차는 오늘은 끌고 오지 마세요. 이건 국가적인 프로젝트거든.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계적 같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있냐면요. 우리 서울에 밤섬 있는 거 알지? 밤섬. 그 한강 주변에 밤섬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습지거든요. 그러니까 습지라기보다는 좀 되게 중요한 섬이야.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개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밤섬 자위 그런 거 말고 그건 이제 다른 곳에 있는 거니까. 실제 그 섬 가운데 있는 그 섬은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많은 새들과 물고기들과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 관찰만 할 수 있는 곳이야. 그건 전 세계적으로 지정해 놓은 거야. 즉 이렇게 점점점 큰 개념으로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 환경을 사랑하자. 자연을 아끼자. 아주 사회적이고 아주 가슴 따뜻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됐나요? 문제 풀이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